안녕하세요. 현서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서의 서재를 운영하게 된 운영자. 현서의 서재니까 현재 줄여서 현재. 저는 현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 전의 내용들을 많이 보았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내용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잠시 특별판으로 읽고 있는 거라서 추후에 본 책을 다시 읽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월요일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힘들죠. 특히 직장인들. 하지만 직장 업무를 보다 보면 월요일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오히려 금요일이나 목요일이 시간이 더 잘 안 가더라고요. 놀 생각을 해서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수다는 이제 접어두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소제목은 뉴욕의 끔찍한 목요일입니다. 뉴욕의 끔찍한 목요일.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다. 그날이 끔찍한 목요일, 블랙 더스데이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오전에 주식 가격이 일제히 내렸지만 한 달 전부터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일었던 터라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거의 모든 종목의 주식 가격이 떨어졌고 하락폭은 갈수록 커졌다. 미국 대공황 사건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고층 빌딩 옥상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자 구경꾼이 구름처럼 모였다. 남자는 죽으려고 올라간 게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은 곧 뛰어내리리라 생각했다. 터무니없는 오해는 아니었다. 파산한 투자자의 자살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막판에 은행과 투자 회사들이 자금을 총동원해 폭락세를 가라앉혔지만 어제까지의 열광적이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닷새 뒤 화요일에는 더 강력한 폭락의 파도가 덮쳐 주가 지수를 반토막 냈다. 끔찍한 목요일 이후 10달 동안 뉴욕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면서 8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갔다. 주가 폭락의 파도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의 증권 거래소를 집어삼켰다. 세계 모든 도시와 산업이 곤두박질했다.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 체계는 19세기부터 여러 차례 심각한 불황을 겪었지만 그토록 길고 파멸적이고 세계적인 불황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대공황이라고 한다.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어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대체로 평화로웠다. 산업시설이 잿더미가 되고 엄청난 액수의 전쟁 배상금까지 짊어진 독일이 최악의 경제난에 허덕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 종속국 민족은 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경제는 호황이었다. 강대국들이 군비 확장 경쟁을 벌이기는 했어도 당장 전쟁이 날 낌새는 없었다.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거머쥔 미국의 기업들은 유럽의 전후 복구 사업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었다. 미국 사회가 조용했던 것은 아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야단스러운 반공 캠페인으로 소련을 향한 대중의 반감을 부추겼고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가 인종주의 테러를 저질렀다. 알카포네의 시카고 마피아를 비롯해 갱단이 밀주, 마약, 성매매 사업의 이권을 두고 살벌한 전쟁을 벌였다. 그렇지만 미국 사회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다. 신문과 잡지 산업이 번창했고 라디오가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했다.
자동차가 중산층 가정의 필수품이 됐고 대도시 중심에 고층 빌딩 숲이 생겼으며 플로리다를 비롯한 시골 지역에 전원주택 건설 붐이 일었다. 대중은 각종 프로, 스포츠와 미인 대회에 열광했다. 대공황은 그 모든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진보의 상징인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장 먼저 때렸다. 경제 위기가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는 사실을 지금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그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도 몰랐다. 모든 것이 그렇듯 경제도 움직인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다. 좋은 때는 간단히 호황이라 하지만 나쁜 때를 가리키는 말은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침체는 가볍고 불황은 심각하다. 불황이 갑자기 찾아와 모든 경제 주체가 공포에 빠지면 공황이고 그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위기라고 한다. 대공황은 이례적으로 깊고 길게 이어진 불황이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몇백 년 동안 호황과 불황을 되풀이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경기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합의하지 못했다.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놓고 저마다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영원히 합의하지 못할 것이다. 불경기 또는 공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한 이는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1929년 10월 24일에 시작된다거나 그토록 심각하고 오래 이어지리라고 내다본 사람은 없었다. 대공황이 끝난 뒤에도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못했다. 미국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여러 우발적 사건의 중첩, 시장 경제의 구조 결함 등 여러 일리 있는 분석이 나왔지만 어느 것도 대공황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러니 이론은 제쳐두고 대공황 이전의 세계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터와 역사적 사실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경제는 짧은 호황을 누렸다. 1925년 4월 영국 정부는 파운드화와 금의 교환 비율을 고정한 근본 위제 복귀를 결정했고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이 참가해 국제금융 체제를 안정시켰다. 미국 금융회사들은 1920년대 중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 해마다 10억 달러 넘는 돈을 빌려줬다. 영국은 제조업 불황과 대규모 파업 등 장기 침체를 겪었고 일본은 1923년 간토 대지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호황을 누렸고 식민지와 종속국의 농산물과 원료 생산도 크게 늘었다. 1925년부터 밀, 사탕수수, 면화, 고무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다. 세계적인 농업 불황은 대공황 직전까지 이어졌으며 국제 농산물 가격 지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산물과 원료 가격이 떨어져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자 기업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소비자인 농민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기업에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국내 총 생산의 25%를 농업이 담당했다. 1920년대 후반에는 건축 경기가 하향세를 보였고 1929년 들어서는 공업 생산량 증가세가 멈췄다. 실물 경제가 침체 조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뉴욕 증권거래소의 분위기는 딴판이었다. 모든 산업 분야, 모든 기업의 주식 가격이 오르기만 했다. 일확천금과 인생 역전의 무대는 캘리포니아의 금광에서 뉴욕 월스트리트로 옮아갔다. 처음에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식을 샀고 상인과 사무직 노동자들이 뒤를 따랐다. 주식으로 벼락 부자가 된 점원과 간호사 이야기가 미디어에 나돌자 트럭 운전사, 공장 노동자, 가정주부가 뛰어들었다. 대공황이 터진 시점에서 주식에 투자한 미국 시민은 100만 명에 넘었다. 자기 돈만 투자한 게 아니었다. 땅과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투자했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주식을 샀다. 경기가 언젠가 끝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1929년
10월 24일이 바로 그때였다. 그날 오전 호황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예감한 투자자들은 남보다 한 발 먼저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줄이려고 했다. 그러자 예측은 곧바로 현실이 됐다. 자산 가치가 비누 거품처럼 꺼지자 주식을 담보로 은행 돈을 빌린 사람들이 먼저 파산했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땅과 집을 빼앗겼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이 쓰러지자 기업과 개인의 예금 통장이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시민들은 그런 사태를 피하려고 예금을 인출해 개인 금고에 넣었다. 멀쩡한 은행들이 일시에 몰려든 예금 인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다. 그때는 주식시장의 거래 제한 규정이나 예금 보호 제도가 없었다. 연방준비은행이 1913년에 출범했지만 은행의 연쇄 파산을 막을 만한 권한이 없었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자 기업 도산의 회오리가 불어닥쳤다. 남아도는 오렌지, 굶주리는 아이들. 대공황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투자자는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듯하면 팔았다. 자산을 잃은 시민들은 소비 지출을 줄였다. 물건이 덜 팔리자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고 노동자를 해고했으며 신규 투자를 유보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합리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두가 불행해졌다. 상점과 창고에는 식료품이 쌓였는데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에 쓰레기통을 뒤졌다. 공장과 기계는 멀쩡했고 노동자도 일하고 싶어 했지만 기업은 공장을 돌릴 수 없었다. 부자의 금고에는 화폐가 가득했지만 어디에도 투자할 만한 곳이 없었다. 야적장에는 석탄이 산더미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난방을 하지 못하고 겨울을 견뎌야 했다. 캘리포니아의 농장주들이 석유를 뿌려 멀쩡한 오렌지를 폐기하던 바로 그 시각 뉴욕 빈민가의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갔다. 모두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파산한 경쟁 기업을 헐값에 사들이고 가격이 바닥에 떨어진 주식을 매집해 더 큰 부자가 됐다. 생존한 기업은 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손에 넣었다. 한편에 가난과 절망이 켜켜이 내려앉는 동안 다른 한편에는 더욱 막대한 부가 쌓였다. 대공황은 시장 경제의 특성과 결함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시장은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지불 능력이 있는 소비자의 수요에 응답한다. 아무리 절박해도 가난한 사람의 요구는 경청하지 않으며 돈을 가진 고객의 요구는 무엇이든 들어준다. 무일푼의 실업자는 아이들 먹일 감자를 구할 수 없었지만 부자가 반려견에게 스테이크를 먹이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대도시 빈민 구호소 앞에 길게 늘어선 실업자들은 돈만 없었던 게 아니다. 자존감도 가족을 볼 낯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어버렸다. 일자리를 달라고 시위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이 배후에서 조종한다며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다. 1932년에는 1만 명이 넘는 퇴역 군인들이 워싱턴에 모여 연금을 앞당겨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나쁜 마음을 품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다. 대통령과 장관도 대처법을 몰랐다. 대공황은 금융거래와 상품교역의 통로를 따라 세계로 퍼졌다. 미국 소비자는 유럽 상품을 구입하지 못했고 금융기업은 유럽 투자를 줄였다. 유럽 상품의 미국 수출이 줄어들자 미국 상품의 유럽 수출도 감소했다. 모든 나라가 수출을 장려하면서 관세, 비관세 장벽을 높여 수입품의 국내 시장 진입을 억제하자 세계 교역량이 급감했다. 무역 수지 또는 경상 수지는 총액이 균형을 이루면 된다. 그런데도 미국과 유럽 산업국들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해 수지 균형을 이루려고 했다. 그럴수록 세계 교역량은 더 줄었고 모든 국민 경제가 더 깊은 불황에 빠졌다. 저마다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 쳤더니 모두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만인이 저마다 자기 욕망을 충족하게끔 허용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 전체의 부를 최대로 키워준다고 한 애덤 스미스의 이론은 틀리지 않았다. 19세기의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스미스의 이론은 지금도 대체로 옳다고 할 수 있다. 뉴욕, 베를린, 파리, 베이징, 서울 같은 도시의 시민들은 냉난방이 되는 집에 살면서 아침에는 신선한 우유와 커피를 마시고 새끼밥을 먹는다. 날씨와 취향에 맞는 옷을 입고 일터를 오가며 시간을 쪼개어 운동을 하고 저마다의 취미 활동을 즐긴다. 다들 자기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아무도 그 도시 거주자의 일상 전체를 계획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 도시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주체는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 가게는 최대 만족을 얻기 위해 심사숙고하면서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일부를 저축한다. 기업은 소비자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저렴하게 생산, 공급하려고 노력한다. 정부는 사회에 필요하지만 시장이 효율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 서비스 분야를 책임진다. 민간 가게와 기업과 정부는 저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세 주체의 계획과 의사 결정권은 법적, 경제적 지위가 동등하다. 정부는 민간 경제 주체의 계획을 통제하지 못한다. 시장 경제는 무계획 경제가 아니라 분권적 계획 경제다. 아무도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제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말하면 가격 변동을 매개로 한 자동 조정 시스템이다. 어떤 상품의 가격 하락은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수요량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가격이 내리면 소비자는 그 상품을 더 많이 찾게 되고 기업은 공급량을 줄인다. 이러한 조정 과정은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될 때 끝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그 상품을 덜 찾게 되고 기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며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등장한다. 고급 부족을 해소하는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으면 조정이 끝난다. 소비자가 반길 새 상품을 만들거나 기존 상품을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특별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끝없이 혁신 경쟁을 벌이고 사회의 생산력은 꾸준히 높아진다. 시장 경제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제다. 아무도 사회 전체의 생산 활동을 계획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으며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사회에 해를 끼칠 뿐이다. 대공황은 이러한 믿음을 흔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을 가리키는 말 같았다. 루스벨트와 히틀러. 경제학과 경제학자는 무기력했다. 당대의 최고 학자로 널리 인정받던 예일 대학 교수 어빈 피셔는 불황이 오래가지 않으리라 전망했고 경제학자의 견해를 경청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경기가 최악이던 1932년에 공황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제학의 통솔을 따랐을 뿐이니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었다. 유럽 산업국들은 19세기 내내 주기적으로 불황을 겪었다. 그러나 통계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호황과 불황의 정도와 양상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 시기 경제학자들은 실증 연구가 아니라 추상적인 이론에 관심을 쏟았다. 인구론의 저자 토머스 멜서스가 19세기 초에 총수요 부족 때문에 불황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세상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소비만 하는 지주계급의 존재가 불황을 막아준다는 멜서스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세기 후반 대수학과 기하학을 들여와 경제학을 혁신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고전파와 신고전파를 묶어 주류 경제학이라 하자. 주류 경제학자들은 소비자인 노동대중을 빈곤에 묶어둔 탓에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과잉 생산 공황에 빠지고 끝내 붕괴하고 만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허튼 소리로 간주했다. 영국 경제학회는 과소 소비 공황 이론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제국주의론의 저자 홉슨의 대학 강의 자격을 박탈했다.
그들은 19세기 초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가 제출한 가설을 절대 진리로 여겼다. 오랜 세월 법칙이라고 했던 세의 가설이 경제학계에서 누린 지위는 평행선 공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차지한 지위에 견줄만 하다. 한 사회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임금, 이윤, 이자, 지대 등으로 분배된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생산 국민소득과 분배 국민소득은 언제나 같다. 따라서 모든 상품을 너무 많이 생산한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사회의 총 공급은 같은 크기의 총 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너무 많이 공급됐다면 틀림없이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된 다른 상품이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레옹 발라는 신묘한 수학적 기법을 동원해 상품 시장뿐 아니라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까지 국민 경제 전체가 완벽한 균형을 찾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경제 이론의 세계에서는 대공황 같은 일이 생길 수 없었다. 그러나 세의 가설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민간 가계는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 따라서 사회의 최종 생산물이 모두 민간 가계에 분배된다 하더라도 총 수요가 총 공급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가 항구적으로 최저 생존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목하지 않은 문제였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 문제를 우아한 방법으로 해결했다. 사회의 총 수요에는 민간 가계의 소비 지출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지출도 들어있다. 투자 지출은 공장과 기계를 포함한 생산재를 만들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다. 여기에도 가격 시스템이 작동한다.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자본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가 되고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 하락은 민간 가계의 저축 감소와 기업의 투자 증가를 유발해 자본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한다. 반대로 투자가 저축보다 많으면 이자율이 상승해 투자는 줄고 저축은 늘어난다. 상품 시장의 작동 원리와 마찬가지로 자본 시장도 이자율 등락을 통해 일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는 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 사회의 총 수요가 부족해 불황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 주류 경제학의 세계에는 비자발적 실업도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시장이 공급 과잉이면 임금이 하락해 실업을 해소한다. 수요 과잉인 경우에는 임금이 올라가 일손 부족을 해소한다. 임금의 등락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한다. 실업은 기껏해야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하기 싫어하거나 분수에 넘치는 임금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린 사람이 실업자가 된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해도 장기적으로는 임금 수준을 올리지 못한다. 수요 공급 시장의 법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과 달랐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1933년 3월, 미국 경제는 말 그대로 바닥을 쳤다. 농업을 제외한 실업률은 38%였고 자동차, 트럭, 농기구, 가전, 사무기기 등 내구재 생산량은 1929년 7월에 29%에 지나지 않았다. 은행은 2만 5천 개에서 1만 4천 개로 줄었다. 1923년에서 1925년의 평균 지수를 100으로 할 때 1933년 미국의 공업 생산은 60, 건축은 14, 고용은 61, 임금은 38 수준이었으며 실업자는 1,500만 명을 웃돌았다. 물가 수준은 1926년에 65.8%였는데도 상품은 여전히 남아돌았다. 국민 총생산은 1928년 850억 달러에서 1930년 680억 달러, 1932년 370억 달러로 줄었다. 세계 공업 생산액도 1925년, 1929년 평균을 100으로 할 때 1929년 2분기에 113.1이었다가 1932년 3분기에는
65.9로 떨어졌다. 세계 교역량은 70% 넘게 줄었고 세계 실업자는 5천만 명을 넘어섰다. 자본주의 체제와 주류 경제학은 파산했다. 긴급한 과제는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일이었다. 국가 운영을 책임진 권력자들은 경제 이론의 뒷받침 없이 그 일을 해야 했는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이는 루스벨트와 히틀러였다. 그들은 과감한 대증요법으로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가를 최후의 보증인으로 내세워 금융산업의 혼란을 잠재웠다. 대형 토목건설 사업을 벌여 사회의 총수요를 늘렸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북돋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 지출을 자극했다.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해열제와 영양제를 투입해 환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히틀러도 같은 방법으로 도탄에 빠진 독일 경제를 살렸는데 자세한 경위는 6장에서 이야기하겠다. 케인스 혁명. 루스벨트와 히틀러의 대증요법이 효과를 낸 이유는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1936년에 출간한 고용, 이자와 화폐의 일반 이론, 이하 일반 이론에서 설명했다. 그는 공급이 같은 크기의 수요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같은 크기의 공급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새의 가설을 뒤집은 것이다. 총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는 민간 가계의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이다. 정부 지출의 규모는 정부와 의회가 결정하고 수출입은 국민소득 수준과 환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단 논외로 하고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만 보자. 기업의 투자 지출이 이자율의 함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케인스가 주류 경제학자와 달랐던 점은 하나뿐이다. 민간 가계의 소비 지출을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의 함수로 본 것이다. 소비 지출이 소득의 함수라면 저축도 소득의 함수가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자율의 등락이 저축과 투자를 균형으로 이끈다는 주류 경제학의 이론은 무너지고 만다. 사회적 총수요 부족 때문에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저축과 투자를 전혀 다른 경제 주체들이 전혀 다른 원리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한다. 기업의 투자 지출은 이자율의 함수다. 이자율이 높으면 기업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프로젝트를 포기한다. 그러나 민간 가계의 소비 지출은 소득 수준이 좌우한다. 소득이 늘면 더 많이 소비하고 소득이 줄면 더 적게 소비한다. 이자율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소득이 줄면 소비 지출도 감소해 사회의 총수요가 줄어든다. 총수요가 줄면 총공급도 따라서 줄어들며 총공급의 감소는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 지출을 다시 감축시킨다. 국민 경제는 하향 나선형의 악순환에 갇힌다. 그럴 경우 경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도 기업은 투자를 꺼리며 기업의 투자 지출은 감소는 소비 지출 감소와 똑같은 경로로 총 공급을 위축시켜 경기의 하향 악순환을 증폭한다. 대공황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 폭락에서 출발했다. 악순환을 촉발한 최초의 사건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자연재해와 전염병 같은 외부 충격이든 주가 폭락 같은 내부 충격이든 국민경제의 하향 나선형 악순환이 시작되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케인스의 처방은 진단만큼이나 명확했다. 사회의 총수요 중에서 민간 가계의 소비 지출과 기업의 투자 지출은 정부가 손댈 수 없다. 그렇지만 정부 지출은 정부와 의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부 지출도 총수요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늘리면 투자 지출과 소비 지출이 증가할 때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가 도로를 닦고 병원을 짓고 발전소를 건설하면 공사를 수주한 기업과 노동자가 이윤과 소득을 얻는다.
노동자의 소득은 소비재 생산 기업의 수익이 되고 기업의 이윤은 새로운 투자 재원이 된다. 소비재 수요가 늘어나면 기업은 새 기계와 원료를 주문하고 공장을 넓히며 노동자를 고용한다. 생산재 산업도 활기를 찾고 그 분야의 투자자와 노동자도 새로운 소득을 얻는다. 하향 나선형 악순환은 상향 나선형 선순환으로 바뀐다. 케인스가 일반 이론을 출간한 1936년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있었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스미스의 이론을 금과 옥조로 여겼다. 기자들은 미국에 온 케인스에게 공산주의자가 아닌지 집요하게 물었다. 우스운 질문이었다. 케인스는 투자의 귀재였으며 부르주아 중에 부르주아였다. 고급 포도주 보급과 발레 지능을 후원했다. 여러 사람의 머리를 모아도 모자랄 천재였다. 자본론을 쓸모없는 책이라고 단정할 정도로 공산주의를 싫어했다. 일반 이론의 마지막 단락은 케인스가 그런 의심을 받으리라는 것을 예상했으며 또 자기가 결국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옳든 그르든 경제학자와 정치 철학자의 사상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무엇보다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한다. 어떤 이념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현실주의자가 쓸모없어진 지 오래인 경제학자의 노예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미치광이 권력자의 광란도 알고 보면 어떤 해묵은 학구적 작문에서 뽑아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언하건대 기득권의 위력은 사상의 점진적 침투력에 견주어 크게 과장됐다. 당장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를 보라. 경제학과 정치철학 분야에서는 25 또는 30살이 넘어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흔치 않아서 공무원과 정치인은 물론이요 선동가조차 최신 사상을 현안에 적용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언제든 선과 악 모두의 위협이 되는 것은 기득권이 아니라 사상이다. 언론인과 정치인은 의심했지만 젊은 경제학자들은 케인스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인스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계를 정복했고 대공황 이후에는 모든 산업국가의 경제관료를 추종자로 만들었다. 그는 새로운 철학을 정립한 게 아니라 경제이론을 하나 혁신했을 뿐이다. 이를 케인스 혁명이라고 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어가 어려운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버벅이는 것도 좀 많았고 또 아침에 빼빼로를 먹어서 그런가 입이 자꾸 이렇게 텁텁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이 다소 꼬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채널은 편안하게 그냥 듣기 위해서 이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편하게 음성을 들으며 음성보다는 책을 일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혹은 출퇴근길에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디오 위주로 들어야 되는 채널이구나 생각하면은 듣기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하루 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